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싸고 전국이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은 원내위를 아우르는 파상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행동을 이끌고 있는 의원 중 한 분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이달 말 22대 국회 개헌하면 이제 재선 의원 되십니다. 초선 때하고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뭐 어깨가 좀 뭐 얹은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어깨가 많이 무겁죠.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하면서도 그렇고 선거가 끝나고도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서 올곧고 유능한 의정 활동을 해달라라는 요구들과 그런 당부의 말씀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에 그리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게 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번 달 말 시작될 22대 국회에서의 저의 역할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정의당도 좀 그런 편이고 소수당에서 이제 비례의원들 돌아가면서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은 비례를 연달아서 2번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 용해인밖에 없냐 뭐 이런 불만, 시샘 이런 거 좀 받지 않으셨어요? 시샘은 잘 모르겠고요. 이 비례를 한번 하면 지역구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큰 정당들에서의 문법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진보 정당들에서도 그런 문법과 관례들을 따라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들을 놓고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저희가 출마를 하면서도 많은 국민들께 설명드렸고, 여전히 우려의 눈빛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한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좋은 의정 활동으로 또 저의 역할과 쓰임을 증명해 보이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의정 활동으로 증명하겠다. 잘 들었고요. 이제 막 원구성 협상 시작되는데 어떤 상임위원회 원하세요? 네, 저는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기재위에서 전반기에 일했고 네네. 후반기에는 이제 행안위에서 일을 했는데요. 저는 좀 행안위에서 다시 한번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 경찰 소방에 대한 이야기부터 공무원들 처우 문제, 뭐 지방 행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루는 뭐 쉽지 않은 상임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보람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들의 문제들도 끝까지 좀 해결해내고 싶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무너지고 있는 이 재난 대응과 생명안전 문제 반드시 좀 해결하고 싶고요. 또 겸임으로 여가위에서도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싶고 다양한 특위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선 야당 의원들 다수가 참석한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용 의원님 가셨죠? 네, 저도 참석해서 발언도 했습니다. 네네. 네. 분위기 좀 어땠어요? 네, 아무래도 이 최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국민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이 국민이 쥐어준 헌법적인 권한을 스스로를 보위하는 데만 사용하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분노들이 이어지는 자리였고요. 또 한덕수 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던 여러 특검 반대 이유에 대한 조목조목의 반박들도 이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거부권으로 상권 분립, 그러니까 이 최상병 특검법이 상권 분립을 위배한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주장인데요. 오히려 거부권으로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라고 보고 다시 한번 이제 국회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그 재의결 요구로 좀 국회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네네. 자, 제2 요구가 갖는 문제점 의원님 판단하시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특검법의 핵심은 성역 없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과 또 대통령의 가족이 연루된 일이라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거부권들이 남발되고 있는데요. 사실 부끄러움이 한 점 없고 문제가 없으면 왜 거부하는가라는 이제 합리적인 국민들의 의구심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울림을 줬고 그런 어떤 기대감들로 이제 대통령의 당선까지 되신 건데 오히려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지 않는 살아있는 권력이 된 것이다라는 비판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 최혜병 특검법은 대통령을 괴롭히고자 만들어진 특검법이 아닙니다. 이 국민들의 최혜병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과 의혹들 그리고 억울한 최혜병의 억울한 사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고요. VIP의 경로 이후에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분명히 존재하고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와도 명확한 답변 한 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이 사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혹을 깔끔하게 풀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본회의 표결이 아마 28일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뭐 이탈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표결 결과. 네, 뭐 28일에 아마 본회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날 아마 재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특검법을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고 국민의 대다수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의결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국민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번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고요.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과연 쇄신과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정치 세력인지 아니면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판받아야 할 세력인지를 가늠하는 21대 가늠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이고 21대 국회 마지막 순간,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국민들께서 그 두 가지 어떤 세력인가를 판단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이번 주 일요일에 대규모 규탄 집회도 개최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법 재의결 전국에서 장외 집회 통한 여론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뭐 여론전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이미 어느 정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사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민심이 폭발하는 도화선이 됐던 계기가 뭐냐, 장면이 뭐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영전을 시켜서 사실상 도주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도피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핵심 피의자를 도주시키려고 했던 그 사태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굉장히 뜨거웠고 여기에 대해서 총선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최상병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답하는 것을 여론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들이 없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장외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외에서 집회를 열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라인 야후 사태 등 세 가지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를 비롯한 세 가지 특검법 이제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부결이 되면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제 다시 추진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특검 도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공동 행보하십니까? 네, 조국혁신당에서 오늘 이제 6가지 사안을 제안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각 의원들이나 정당들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아직 풀지 못한 여러 가지 숙제들을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감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안이 국조의 대상인지 특검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각 정당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들 간에 긴밀한 대화와 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공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여러 가지 발생했던 문제들이 뭐 하나 제대로 짚어지거나 해결되거나 국민들 앞에 속 시원히 해명되지 못하고 이 문제들이 쌓이기만 한 채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제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뭉개기, 뭐
혹은 방탄 이렇게만 대응을 하면서 밀리고 밀려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숙제처럼 쌓여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도 했는데 여권 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 일부 들어서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과정도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당시에 외교 당국자들 간의 협의 과정이 진행이 됐었고 최종적으로 김정숙 여사가 공식 초청을 받아서 인도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조율하고 협의해서 공식 외교 일정으로 진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숙 여사를 공식 초청한 인도 정부와 모디 총리가 문제라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좀 되묻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에 이제 배임 횡령이나 혈세 낭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공식 해외 순방으로 해당 국가의 대표 유적에 방문한 것과 이 주가 조작으로 자본시장,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원칙 자체를 교란시킨 범죄가 같은 층위의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김정숙 여사 특검에 필요하다라고 여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 정권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철저히 수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주식 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얻으려고 미리 담합하고 거래하는 이 헌법상의 시장 경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뒤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이 것과는 정확하게 전혀 다른 수준의 사안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 쟁점이 아무래도 이쪽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먼저 가고자 했는지 아니면 먼저 초청을 했는지 그 부분은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이 와서 외교적인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어떤 제안과 그 제안에 대한 답변 그리고 협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 공식 방문으로 김정숙 여사가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여당에서 제기를 한다면 저는 이미 이제 집권당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리고 수사를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 주장이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한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논란의 여지가 많고 사실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게 바로 탄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탄핵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은 이미 심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요. 근데 다만 이것은 특검 진행 여부와는 상관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적 과정이고 중대한 어떤 법률의 위반 등이 있을 때 진행이 되는 것인데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 최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이 어떻게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진행되기만을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진심으로 최혜병 손직 사건의 과정에서 이 수사 외압 등의 잘못을 대통령실이 저지르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특검이 진행되기만 하면 이 탄핵의 빌미가 생길 것이라고 단정짓는 여당의 가정 이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을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용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실질 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 0.9%포인트였고 전국의 외식업 폐업률이 10%에 달해서 20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이런 수치들 말고도 많은 국회의원 그리고 당선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 만나셨을 텐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먹고 살기 어려울 수가 없다. 정말 너무 힘들다. 살려달라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민생을 살리고 자영업자들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민들 호주머니에 돈이 돌면 그 돈들이 고스란히 골목상권 살리는 데 쓰이고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 시기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많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난지원금이 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25만 원이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냐는 건 어떤 취지이신 무슨 걸까요? 하면 기본소득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좀 모자라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해서 네, 여쭤보는 저는 거예요. 1인당 25만 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네. 1차적으로 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가뭄에 최소한의 물을 대는 효과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네.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좀 확인하고 난다면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시중에 돈이 이제 풀린다는 건 상품에 비해 돈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결국 물가에 악영향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물가 인상이 이제 아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반론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난 긴축 재정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말대로 정말 돈 한 푼 풀지 않고 곳간에 쟁여뒀는데 물가가 잡혔는가? 라는 질문들을 국민들은 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사과나 대파 같은 농산물부터 외식에 대한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파 가격 같은 이슈가 총선을 좌지우지하는 이슈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단이 잘못되니까 해법도 틀린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대한민국 고물가 상황의 구조적인 요인은 수요적 측면이 아니라 공급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고금리로 생산비가 오르고 지금 환율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고물가 위기에 처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짚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수요를 조금 늘린다고 해서 물가가 급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물가 인상의 요인이 수요적 측면보다는 공급적 측면에 더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 13조가 물가 인상에 미칠 영향은 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고물가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지원함으로써 가게의 구매력도 보충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뭐 한 30초 남았는데 22대 국회에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하겠다. 한 줄로 얘기하면 뭘까요? 네, 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하는 것이 당연히 기본소득당의 가장 최우선의 목표일 수밖에 없고요.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당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부정의에 싸우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키는 의정활동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1부 순서 여기서